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김종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6장 제품 제작 도면 작성 원칙 중에서 치수 기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 시간은 제품 제작 도면 작성 원칙 중에 형상의 표시였는데 오늘은 치수 기입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보통 공차의 용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표제란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통 공차는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표제란에 이 보통 공차를 기입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아래 도면에서 25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25. 이 25의 의미는 그냥 숫자 25만 있는 게 아니라 25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가공하라는 것입니다. 25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거는 여기 표제란에 보면 6과 30 이하에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보통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적용이 돼서 25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가공하라는 것인데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0.2는 표제란에 보통 공차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표제란에 반드시 보통 공차가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25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지시하면은 치수 25는 아래와 같은 이제 정기 분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5.000으로 가공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부품을 뭐 10,000개를 생산했다고 하면 그 10,000개마다 25 부분을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내보면은 25라는 치수가 분포를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정기 분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가 않죠. 잠깐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25라는 치수는 엄밀하게 보면은 여기 25.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0.2, 플러스 0.2가 이제 공차 범위죠. 여기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우선 이 분포가 우선 그 평균이 꼭 25.0에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뭐 10,000개를 생산을 했다고 치면은 그려보면은 뭐 어디 모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분포도 정기 분포가 되면 제일 이상적이지만 그거보다는 더 플랫한 분포를 하게 되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기 분포보다는 좀 이렇게 플랫한 이러한 분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평균이 25.0이고 정기 분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분포가 되는데 실제로는 평균도 25에서 좀 벗어나게 되고 또 분포도 정기 분포보다는 좀 플랫한 분포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됐죠? 자, 다시 슬라이드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아래와 같은 정기 분포를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보통 공차가 이제 누적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통 공차가 이제 누적이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여기서 이제 바디가 있고 여기 부품을 보면 이제 바디가 있죠. 바디가 있고 여기 가스켓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밀폐를 위한 이제 고무 같은 겁니다. 밀폐 요소 부품이고 밀폐를 이제 카바가 여기 있어요. 카바가 있고 그래서 바디에 가스켓을 씌우고 이제 카바를 덮어서 이제 볼트로 여기 볼트가 8개가 있죠. 8개로 이제 볼팅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바디 도면을 여기 이와 같이 이제 설계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볼트구멍을 주로 보는데, 볼트구멍을 여기 A를 기준으로 해서 B 구멍이 이제 치수가 40이 나가 있죠. 그다음에 볼트구멍 C는 이제 A를 기준으로 해서 80이 나가 있고, D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20의 치수가 이제 기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커버를 설계한다고 합시다. 커버를 설계를 하는데, 이제 이 케이스 1처럼 커버를 이제 치수를 이제 무심코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시다. 그냥 볼트 사이의 거리가 40이라고 생각하고, 바디가 이게 40이잖아요. A, B, B, C, C, D가 40씩이니까 여기 이제 이거를 그냥 40, 40, 40 이렇게 A에서 B 40, B에서 C 40, C에서 D 40이라고 이제 치수 기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디하고 커버하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공차가 누적이 되기 때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 사이에 40이라는 40이라는 치수니까 보통 공차를 적용하면은 보통 공차가 얼마냐면 40이니까 6에서 30에서 120 이하에 보면 표지란에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니까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3이 이제 적용되겠죠? B하고 C도 마찬가지로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3. C하고 D도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니까 A에서부터 D까지 총 120이라는 치수의 공차가 얼마나 되느냐면 AB, BC, CD 이 플러스 마이너스 0.3이 적용되는 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9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A하고 D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A하고 D가 어떤 경우에는 120 기준으로 플러스 0.9, 그러니까 120.9가 가공될 수 있고요. 또는 120에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120 빼기 0.9니까 119.1로 가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에서 D는 A, B, B, C, C, D의 그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3이 3개가 누적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120 마이너스 0.9, 어느 경우에는 120에 플러스 0.9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보통 공차 누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하고 D는 이제 그렇다 치고 커버에서 바디를 보면 바디는 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A에서부터 D까지 120이라고 치수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120을 보면은 120에 400 이하니까 플러스면서 0.5가 되죠. 0.5가 되죠. 그러니까 A하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 보통 공차가 허용되고, 여기 이 카바 이 케이스 1 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9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디에다가 카바를 조립을 할 경우에 A 기준으로 A 구멍에 이 카바의 A 구멍을 이제 기준으로 맞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D를 보면은 D는 말이죠. 바디의 택구멍이 카바의 택구멍하고 오버래핑 되는 게 맥시멈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9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1.4가 겹칠 수가 있는 거죠. 최대 1.4가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공차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4가 이 구멍이 가려진다면은 어떨 때는 이 볼트 조립이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는 구멍이 4개밖에 없는데 5개, 6개, 7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7개면 더 보통 공차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A 기준으로 A 볼트 채우고 B 볼트 채우고 C 볼트 채우고 D 해서 7개까지 가다가 보면 7개의 그 볼트 구멍과 커버 구멍은 오버래핑이 많이 돼서 조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보통 공차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통 공차 누적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디 도면에 이 40, 80, 120 이렇게 치수 기입한 거하고 똑같이 카바도 케이스 2처럼 40, 80, 120하고 똑같은 형태로 치수 기입이 돼야지
보통공차 누적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했으니까 카바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적용이 되고 바디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최대 오버래핑이 이제 1.0이 되겠죠. 0.5, 0.5에서. 뭐 그 정도 되면 아까 1.2에 1.7이 1.7이 되는군요. 0.3, 0.4, 0.3이니까 0.9에 0.5니까 1.4죠. 1.4나 1.0이 더 작아지는 거죠. 1.4에서 1.0으로 됐으니까. 이와 같이 치수 기준을 이렇게 기입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보통공차 누적 효과가 상쇄화되는, 작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보통공차 누적이 된다는 거를 똑바로 알아둬야 됩니다. 보통공차도 누적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예인데, 다중블록인데 A면하고 B면이 20밖에는 차이가 안 나죠. 20밖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치수 기입이 이렇게 되면은 80, 40, 60 그리고 20, 180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누적, 보통공차 누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A에서 80이니까 여기 표지란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죠. 80에 플러스 마이너스 0.3, 40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0.3, 플러스 마이너스 0.3, 또 60에 여기 표지란에 보면 요 사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여기서 A면에서부터 밑면까지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0.9의 보통공차 누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0이니까 6에서 30 이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 20은 플러스 마이너스 0.2, 180은 여기서 보면은 120에 400 이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0.7이, 플러스 마이너스 0.7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9에 플러스 마이너스 0.7을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6. 이 A에서 B가 20밖에, 기준 치수가 20밖에 안 되지만 보통공차 누적은 플러스 마이너스 1.6이나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9, 플러스 마이너스 0.7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차이가 나니까요. 굉장히 2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6이니까 어마어마한 보통공차 누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통공차 누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치수 기준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앞에서 바디와 커버의 치수 기준은 여기 택구멍 A죠. 여기 보면 A. 그렇죠? 바디나 카바나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40이 나가고 80이 나가고 120이 나갔죠. 치수 기준입니다. A가. 밑으로도 A를 기준으로 40이 나갔고 윗면이 20이 나갔죠. 이런 게 이제 치수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래 부품에 대해서 봅시다. 이 아래 부품에 대해서 보면은 치수 기준이 보면 여기 보면은 구멍 A의 중심을 기준으로 60이 나갔고 또 A를 기준으로 85가 나갔고 또 A를 기준으로 25가 나갔죠. 이렇게 A의 센터 중심이 치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오른쪽은 뭐 25, 60, 25니까 어디도 치수 기준으로 표시된 건 아닙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 게 뭐 두 개의 구멍 사이에 치수 60이 중요하고 뭐 나머지 25, 25는 그냥 기능상에 뭐 보통공차가 뭐 누적이 돼도 아무런 기능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훌륭한 치수기 방법입니다.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부품의 기능에 따라서 치수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경우는 치수 기준은 구멍 A의 중심이고 B는 치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돼 있죠. 이게 지름이 40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돼 있는데 여기 이 B를 보면 파이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되어 있습니다. 0.05로. 그러면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의 그 구멍을 대량 생산하는 거하고, 파이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대량 생산하는 거는요, 오른쪽에 부품 B는
굉장히 정밀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비싼 공작기를 가지고 정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상대적으로 A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A와 B는 보면은 부품의 제작 순서와 방법이 틀린 겁니다. 제작 순서라는 건 이 치수 기입하는 거에 따라서 A에서 B 구멍 가공할 때 60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B도 A에서 60 나가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 가공할 땐 A에서 85가 나가서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 B는 그냥 이 구멍 B에서 다시 25가 나가서 가공이 되는 거니까 부품 제작 순서가 틀린 거죠. A에서 25 나가고 A에서 25, A에서 60 나가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 가공하는 순서가 B에서 나가는 거고 B는 여기서는 A에서 80을 잘라서 이 엣지가 가공이 되는 거니까 가공 순서가 틀린 거죠. 제작 순서 틀리고 그 다음에 치수가 플러스마이너스 0.5, 플러스마이너스 0.05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여된 치수 공차에 따라서 제작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와 같이 이 치수 기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치수 기준을 사용한 치수 배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치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치수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치수 기준이죠, 명확히. 위도 보면은 이 상하는 이게 윗면이 기준이 돼서 밑면으로 이렇게 구멍의 중심이라든지 이것이 다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치수 기준이고요. 좌우는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 돼서 치수가 이쪽으로 나가니까 치수 기준이 되고요. 또는 치수 기준을 이 구멍의 중심으로 잡을 수가 있죠. 잡아서 이제 치수 기준이 나가는 것이죠. 치수 기준이 명확하죠. 이와 같이 여기서 치수 기준을 이 면을 기준으로 치수 기준이 이제 나간다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치수 기준이 여기 보면 이 왼면인데 왼쪽 면이 왼쪽 모서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구멍에 치수 기준이 쭉쭉 나간 건데 이거를 병렬로 기입하다 보면 너무 밑으로 쫙 평행선을 많이 그어야 되죠. 치수선을.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여기 점을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여기 기준으로 해서 25 여기 29라는 거는 여기서 이 동그라미에서부터 이 구멍의 센터가 29라는 겁니다. 또 51, 또 65, 87, 여기서부터 101, 116 이렇게 치수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은 아주 편하게 되겠죠. 워낙 많은 구멍들이 있을 때 요것도 또한 이거는 여기가 치수 기준이 동그라미 치수 기준에서 18이 나가고 32, 62, 74 85, 100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누진 치수 기입 방법인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중복 치수를 기입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부품 제작 순서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게 중복 치수가 기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5, 60, 25가 되는데 또 110까지가 이렇게 해서 이게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A 기준으로 60 나가서 그 다음에 B 기준으로 25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 치수 기준으로 해서 25, 60, 또 여기서부터 110을 나가야 되는지,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25, 60, 25가 원하는 방법이면 이 110은 그냥 참고 치수로, 이 전체 길이를 그냥 알려주겠다 하는 의미로 참고 치수로서 처리하려면 괄호를 넣으면 됩니다. 괄호 속에 110을 넣어버리면 이건 치수 기입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치수를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치수의 종류는 A처럼 우선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가 있습니다. A를 보면은 뭐 원의 지름이라든지 또는 이 그루브의 크기 10이라든지 이게 전부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40이라든지 높이가 25라든지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구멍의 센터 사이에 위치가 20, 이거 10.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 형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였어요.
그래서 이걸 합한 게 바로 치수 기입입니다. 이걸 합해서 표현한 게 전체 치수 기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수 기입이라는 거는 크기도 나타내고 위치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C와 같이 다 합하면은 전체 치수 기입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2-파이8이라는 거는 파이8, 그러니까 지름이 8mm인 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품 내에. 그래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치수의 종류는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가 있고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수선을 그리는 건데, 이건 뭐 길이 표시를 하려는 직선과 평행하게 치수선, 이게 치수선을 이제 평행하게 그리고요. 거리는 요 사이의 거리는 10mm 정도 하고, 선의 양쪽에 끝부분 기호를 붙이는데, 끝부분 기호는 뭐 막힌 화살표가 있고 열린 화살표가 있고 막힌 점이 있고, 짧은 경사선은 이제 이렇게 사선을 긋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끝부분 기호를 붙이는데 우리는 주로 막힌 화살표를 잘 씁니다. 막힌 화살표. 그래서 이걸 치수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치수 보조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막힌 화살표를 씁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끝은 요거는 약 30도 정도, 그러니까 요것이 30도 정도, 그러니까 길쭉하게 표시되지, 요거를 정삼각형처럼 이렇게 표시하면은 옹졸해 보이고요. 좀 길게, 그러니까 요 사이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 요 각도가 한 30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요게 30도 정도 되게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길게 나가게. 그러니까 요걸 정삼각형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요거를 정삼각형으로, 요 끝을 전부 막힌 정삼각형 표시로 그리면 안 되고 길쭉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캐드로 그릴 때도 그렇게 그리고요. 열린 화살, 보통 우리 KS 규격을 보면 열린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막힌 화살표로 그리는 게 대부분 다 모든 현장에서 막힌 화살표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재나 이 강의에서는 막힌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이나 이 직선의 길이, 호의 길이 치수는 이렇게 직선을 하고 각도만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각도만. 길이나 현 또는 호의 길이 치수는 전부 직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소한 계수에서는 이렇게 끝부분 기호로 막힌 작은 점을 사용하는데 조금 이따 예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의 선정은 이 오른쪽이 이게 나쁜 예인데요. 이같이 외형선을 그냥 이렇게 외형선을 이용해서 24라고 표시하는 거, 이거는 진짜 나쁜 방법입니다. 이같이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끌어가지고 24라고 표시를 해야지. 이거 진짜 나쁜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26도. 26, 그래서 이와 같이 24, 그리고 24, 26과 50은 중복 치수 표기입니다. 이거 24, 26, 50은 중복 치수 표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24, 50.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교차하지 않도록, 이거 보면 15하고 25가 이렇게 교차돼 있죠. 그러니까 이 치수선, 25의 치수선과 15의 치수보조선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교차되지 않게, 15, 25, 이렇게 그리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팔이라고 표시하고요. 원의 지름은 여기 80처럼 이렇게 지지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10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파이7을 이렇게 쓰지 말고 지지선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파이7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은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그리고 여기 치수선이면 여기 이쪽에 한 2-3mm가 더 튀어나오도록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치수 보조선이 직각으로 올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 상식적인 이거 아주 나쁜 방법이죠. 제 모서리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모서리 길이가 이거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작게 표시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절대로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좀 테이퍼 경사진 외형선에 대해서 치수 보조선을 그릴 때는 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이 나오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28 센터 라인을 연장해 가지고 밖에 중심선을 연장을 해서 치수 보조선을 연장해서 치수 보조선이 됐고 이제 치수선을 28을 그린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외형선을 치수 보조선으로 사용하면 원래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E하고 F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은 이 치수를 이 도형 안에 기입하는 것이 더 명료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뭐 도형이 좀 길다든지 보면 여기는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치수 기입할 장소가 협소하죠. 그러니까 치수선을 이게 바깥으로 빼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러할 경우에는 그냥 치수 보조선을 외형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파이 15, 파이 30 표시하는 게 더 좋은 도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외형선을 치수 보조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외형선을 치수 보조선으로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숫자를 기입하는 거는 뭐 정자로 분명히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CAD로 그 치수를 기입할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치수는 정자로 분명히 쓰고 숫자의 높이는 동일하고 숫자의 높이는 동일하고 뭐 폭은 좀 작아져도 가감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렇지만 CAD로 한다고 해도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치수는 치수선의 중앙 부분 위쪽에 약간 띄워서 쓴다. 36 이렇게 표시가 잘 됐죠. 가운데. 그리고 이제 BC처럼 이렇게 치수선 사이가 너무 협소할 경우에 숫자를 억지로 거기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지선을 끌어다가 2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옆에다가 요 가운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옆에다가 2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도 좋은 기법이니까 이건 뭐 CAD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3하고 이렇게 지시선을 끌어서 썼죠. 3. 이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치수 숫자의 기입 방향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치수 숫자는 밑에서 또는 우측에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70, 30은 이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우측에서. 파이 50, 파이 30 다 우측에서 보는 거죠. 파이 20, 10, 20, 75는 밑에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수 기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선을 이게 39인가요? 39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도대체 밑에다 쓸 건지 위에다 쓸 건지 방향을 헷갈릴 텐데 그때는 이 D를 기준으로 해서 기입 방향을 정하면 되겠고요. 각도는 E나 F에서처럼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각도는 그냥 상향 기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기입 방향이고요. 지시선을 쓸 때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방향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45도 이상 60도 정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60도 이거 45도 60도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5에서 60도 정도. 그 다음에 원에 지시를 할 때는 이 중심 방향 가게끔. 요 방향이 중심에 가게끔.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중심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심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경계에서부터 끌어낼 경우, 이게 도형의 경계에서 끌어낼 때는 화살표를, 그 다음에 안쪽에서 끌어낼 때는 검은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끌어낼 때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조립도 그릴 때 나오는 건데,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립도 그릴 때. 이게 안에서 끌어낼 땐 점을 찍어가지고 끌어내고, 이 방향은 얼마라고요? 45도 또는 60도 이렇게. 그러니까 30도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끌면은 도면이 좀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나죠. 아마추어 냄새. 프로페셔널하지가 안 보입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말을 들어봤을 때 저 말이 굉장히 언어가 굉장히 능숙한 언어이냐 아니면 뭐 굉장히 좀 말이 좀 어설픈 말이냐 이런 차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말을 배우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치수 수차를 배치하는 거는 A와 같은, 이게 아까처럼 이 병렬 치수 기입인데, 이게 뭐죠? 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리는 거죠, 기준. 기준을 잡아서 150,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 치수 기입을 하면 보통 공차가 누적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직렬 치수 기입입니다. 15, 14, 22, 이게 쭉쭉쭉 나갔죠? 이거는 이제 보통 공차 누적이 되지만, 보통 공차 누적이 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부품의 기능은 보통 공차가 누적이 돼도 하등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직렬 치수 기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부품의 기능에 지장이 없으면 직렬 치수 기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치수 수차의 배치는 병렬 치수 기입과 직렬 치수 기입을 적절히 혼용을 해서 기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직렬 치수 기입은 보통 공차 누적이 일어나며 병렬 치수 기입을 하면 각 치수의 보통 공차는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누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절히 혼용을 해서 쓰면 됩니다. 기능을 고려해서 그 부품의 기능을 고려해서. 자, 이거는 누진 치수 아까 한번 설명이 된 거죠. 여기 치수 기준을 통해서 15, 29 쭉쭉 누진 치수 기입.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이 좌표 치수 기입입니다. 요게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게 X, Y의 여기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좌표로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평판 같은데 구멍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좌표 치수 기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캐드로 그리거나 손으로 그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캐드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지름의 이제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우선 이 A하고 G 보면은 A하고 G니까 어디죠? A하고 봅시다. A 여기죠, 여기 A 여기 파이 50, 파이 140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이 50은 요 원의 지름이고 파이 140은 이 원의 지름이죠. 이 큰 원의 지름이에요. 이거의 지름을 어디다 표시했죠? 옆에서 보이는 부분에다 표시했습니다. 여기다 직접 이렇게 지시선을 끌어가지고 파이 140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옆에서 보이는 곳에 쓰는 거죠. 그리고 참 이게 이제 정면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단면도로 그린 겁니다. 단면도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가 될 것이고요. 요게 이제 우측면도인데 우측면도인데 전체를 다 그린 게 아니죠. 요거만 그렸죠. 요거만. 이 뒤에 이 보이는 모습은 여기다 안 그렸죠. 이건 부분 투상도라는 건데 요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하여튼 지름의 치수 기입은 측면에다가 파이를 이용해서 기입한다. 여기 뒤도 보면 여기 전부 파이 70, 파이 80, 파이 95, 파이 105 이렇게 표시했죠. 치수 기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면에 보이는 원에다가 지시선을 끌어가지고 기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에 원이 보이는 그 측면에다 기입하는 게 보통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BC를 보면은 요게 100이라는 것만 요 피치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등간격 구멍에 그 피치원을 나타내는 건데 이 피치원만 직접 이 원에다가 파이 100. 그러니까 여긴 파이는 때는 없지만 그냥 100이라고 지름치수를 여기 기입했는데 이거는 피치원 지름만 이 직접 원상에다가 그리는 것이고 나머지 원의 지름을 이렇게 측면에 보이는 곳에다 기입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파이 100이죠. 파이 100이 피치원이죠. 피치원. 나머지는 다 여기 파이 50, 파이 140은 다 이 원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원을 옆에서 본 데다가 이 파이 50, 파이 140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4-20 드릴 이런 게 많이 나올 텐데 4-20 드릴은 요 20 드릴이 의미하는 게 관통구멍 20 드릴 그러니까 20 관통구멍이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4-는 4는 어디에 4개 있냐면 여기 보면 4-20 드릴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6-20 드릴은 20 드릴 관통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숫자를 배치하는 원칙은 정면도에 치수를 몰아서 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0, 50이 여기 정면도에 집중 기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이라는 치수만 측면도로 옮겼죠. 여기도 파이 30, 50이라는 게 정면도에 집중 기입이 되어 있고, 측면도에는 치수 기입된 게 없죠. 알았죠? 정면도에 치수를 몰아서 집중적으로 기입을 한다. 나머지 치수만 평면도와 측면도에 나누어 기입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또 나왔지만 8-11 드릴의 의미가 뭐라고요? 11 드릴. 그러니까 드릴 구멍인데, 파이가 11인 드릴 구멍인데, 그 관통 구멍이 8개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파이 11의 드릴 구멍인데, 이게 관통 구멍인데, 드릴 구멍이 도면에 8곳이 있다는 의미고 구멍의 깊이에 대한 지시가 없으므로 관통 구멍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8M10 깊이 20은 M10은 메트릭 나사인데요. 나사 구멍인데 M10 메트릭 나사 10이라면은 그냥 그 나사 구멍의 지름이 10에 가까웠습니다. 10에 가까운데 뭐 정확한 치수는 KS 규격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메트릭 나사 M10이라는 메트릭 나사가 깊이가 20이다 이거죠. 깊이가 20이. 그러니까 M10의 택구멍의 깊이가 20이며 도면에 8곳이 있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글로 표현하는 드릴 구멍의 택구멍의 치수 기입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10 드릴. 그러니까 이게 여기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 모양을 그린 겁니다. 이게 표시를 한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실제로 도면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멍을 표시하고 지지선으로 10드리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이렇게 뻥 뚫린 구멍, 지름이 10이면서 빵 뚫린 관통 구멍이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5 드릴 깊이 15니까 뭐죠? 드릴 구멍의 지름은 5고 깊이가 15.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있는데 H가 15라는 겁니다. 그래서 H가 15. 이거 밑에 있는 그림은 그냥 단면도로 그림의 형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멍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표시했을 경우에는 이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 저 드릴 구멍인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드릴 뚫으면은 요렇게 드릴 그 날에 의해서 뚫으면 이렇게 이제 조그만 원뿔 그 자국이 남으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M10이라 그러면 이게 메트릭 나사 10인데 깊이가 지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M10이라는 메트릭 나사 M10이라는 나사 구멍에 관통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M5 깊이 15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트릭 나사 5인데 그게 깊이가 15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조금 부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면도로 표시된 건데 제가 칠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자, 여기 M5 깊이 15라고 돼 있죠. M5 깊이 15. 그런데 이제 아까 그림을 제가 옮겨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붉은 선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붉은 선으로. 붉은 실선으로 돼 있고. 붉은 실선으로 돼 있죠. 이걸 좀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실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단면도기 때문에 단면도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일단 해칭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칭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거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여기 중심선이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아마 이게 처음,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도대체 모를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실제로 그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사를 간략하게 그린 건데, 이게 나사기 때문에 나사가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 투장법에 의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실제로는 이 그림이 나타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나사산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나사가 깊이가 15니까 요게 15, 나사 깊이가 15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사가. 이거는 드릴 구멍이에요. 드릴 구멍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나사를 가공할 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면이 있으면 처음에 나사를 가공에 이런 펀치가 있습니다. 이런 펀치를, 이거 망치를 빵 치면은 표면에 망치를 빵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입체도를 그려보죠. 입체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나사 가공할 때 펀치로, 이런 펀치를 이용해서 망치로 이거를 꽝 치면 여기 이제 조그만 홈이 나죠. 펀치로 이걸 치면 여기 이런 조그만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납니다. 구멍이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드릴을 뭐 안 해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드릴 날 있잖아요. 드릴로 여기에 구멍을 우선 내야 됩니다. 구멍을 드락 하고 내죠. 구멍을 내면은, 구멍이 이렇게 뚫리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이렇게 뚫립니다. 구멍이 뚫리는 거를 여기 단면으로 그리면 여기 있는 것 같이 펀치로 해서 구멍을 뚫으면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리죠. M5 탭이니까 이게 거의 지름이 5mm 정도 되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쭉 내면은 이렇게 드릴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단면으로 그리면 여기 이제 해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가 15니까 이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내는 툴인데 이게 그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나사 탭이 이렇게 나 있는 탭이 있습니다. 탭이. 이런 식으로 탭이 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탭이 있어가지고 그림이 좀 이런 탭을 가지고 이제 이 구멍에다가 이걸 돌려가면서 태핑 툴로 이제 이걸 돌아가면서 이제 나사를 내죠. 나사를 내면 이제 나사 구멍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태핑을 이제 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나사가 여기 이렇게 나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나사가. 근데 나사가 나는데 깊이 15까지만 나사를 내야 되니까 나사가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이제 나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리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리지는 않고 그냥 이 드릴 구멍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탭이 나 있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탭이 나 있다는 걸 표시하는 간략도입니다. 간략도. 아셨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슬라이드 모드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가는 선이 나사, H가 이제 15, 깊이 15까지 나사가 나 있다는 겁니다. 가는 실선이 나사 구멍, 탭 구멍이 나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간략도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글로 표현하는 이 구멍지 또 좋은 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동심원이 있고 여기 보면 10드릴,
그 밑에다가 20 깊은 자립하기 5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무슨, 이 형태를 보면은 이런 형태인데 밑에 이런 형태의 그 치수를 보면 이게 파이 20. 그러니까 10 드릴이라는 건 요게 10이라는 겁니다. 요게 10. 요게 10이고 20이면은 이게 자립하기, 요게 자립하기라는 건데 요게 20파이고 요 깊이가 5라는 겁니다. 깊이 5. 아시죠? 10 드릴 20 깊은 자립하기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자립하기 구멍을 왜 설명하냐면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자립하기 구멍이 요거를 조금 이따가 칠판 모드로 설명을 할 텐데 요것도 요거 고전에 요것도 한번 봅시다. 5 드릴 그다음에 10 접시 자립하기 90도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우선 5 드릴이니까 요 구멍이 5예요. 5 파이 5 드릴이고 10이니까 요게 이 접시 자리 요 전체 지름이 10이고 90도니까 이게 90도라는 겁니다. 이게 접시 자립하기. 이 깊은 자립하기나 접시 자립하기가 이걸 왜 중요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가 왜 중요한지를 칠판 모드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자립하기 구멍은 말이에요. 자립하기 구멍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회전체를 여러분들이 설계한다고 싶습니다. 이게 회전체인데 이게 뚜껑이 있어요. 여러분들 엔진 같은 거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하이 RPM으로 막 돌아간다고 합시다. 이 밑에 이제 이게 회전체가 연결돼 있어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센터 라인을. 자, 그런데 이게 본체에다가 뚜껑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볼트로 이제 이 뚜껑을, 이게 커버고, 이게 바디면은 이제 이 커버를 씌우려면 이제 볼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볼팅을 하는데 등간격 구멍이 이제, 여기 등간격 구멍이 나오죠? 등간격 구멍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볼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볼팅을 한다고 합시다. 4개만 그려볼게요. 4개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볼팅을 하면은 뭐 여러 개 등간격 구멍이니까 뭐 여러 개 하지만 뭐 4개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제 볼팅을 했어요. 해가지고 자 이게 막 돌아가면은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 이 볼트 대가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볼트 머리가.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 볼트 머리에 사람의 손이 손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트가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회전체에서. 그럼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방법은 이 커버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냐면은 볼트가 들어갈 부분에 이렇게 자립하기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자립하기 가공을 해서 이 커버를 이렇게 자립하기 가공을 하면 여기에 이제 볼트를 체결을 하면 이 볼트가 이 자립하기 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 속에 이렇게 파묻혀요. 볼트가. 볼트가 이 속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돌더라도 볼트가 이 속에 묻혀 있으니까 위험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립하기 구멍입니다. 이게 자립하기 구멍. 아셨죠?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립하기 구멍이. 그러면 많이 설계가 되니까 그 자립하기 구멍의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편한 것입니다. 알았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치수 기입을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이 지시선을 끌어가지고 명확하게 그 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접시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시머리도 파묻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 결합이 좀 약한 결합일 때는 그냥 접시머리 나사로 해서 접시머리 나사가 이렇게 파묻히게
나사가 그냥 이렇게 파묻혀버리게 할 때 쓰는 게 접시머리 나사인 거예요. 아시죠? 자, 슬라이드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설명을 했는데 10 드릴 20 깊은 자리 파기 5, 그 다음에 5 드릴 10 접시 자리 90도. 좋은 치수기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예?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이용을 해서 치수 기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등간격 구멍이 자주 나옵니다. 이 등간격 구멍은 진짜 많이 나오죠. 이게 저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에 이 사진. 기억나시죠? 이게 이렇게 큰 기둥을 세울 때 보면은 볼트를 이렇게 등간격 구멍으로 이렇게 볼트를 박아야 되겠죠. 등간격 구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간격 구멍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표시할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6개가 있다는 거예요. 5드릴이니까 지름이 5인 관통구멍, 드릴구멍이 있는데 이 괄호하고 등간격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등간격. 10 깊은 자리 파기 5, 자리 파기 구멍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치원 60 표시해주고, 자, 또 하나의 방법. 8, 10, M10, 깊이 30 등간격. 보세요. 자, 8개의 M10 팩구멍이 8개가 있고 등간격이다 이거예요. 등간격. 그리고 피치원 60.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 그 당연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칠판에 다시 써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아까 등간격 구멍이라고 했는데, 등간격, 이렇게 등간격 구멍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자립하기 구멍이니까, 이렇게 자립하기 구멍 있고, 자, 중심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선은 이쪽 번을 이렇게 그리죠. 중심선. 십자로 안 그립니다. 이게 십자로. 이 십자로 안 그래.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치수 기입을 한다고 합시다. 이 구멍에 치수 기입을. 그러면 이 앞에 그 등간격이라는 말을, 그 좋은 방법을 모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치수선을 내려가지고, 치수선을 내려서 이제 이거 기입을 해야 되겠죠? 치수 기준은 이 센터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거를 얼마라고 이 치수를 얼마라고 기입을 할까요? 이게 치수를? 여러분들? 치수를 얼마로 기입할까? 이게 45도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치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 피치원이 만약 100이라고 하면, 이거 100이라고 하면, 이게 50에, 요 치수가 50에 얼마예요? 50에, 이게 45도니까, 50에 탄젠트 45도예요. 이게 무리수예요. 뭐라고 쓸 겁니까, 여기다? 이거는 50이라고, 이건 50이라고 해서 당연히 50이라고 쓰겠지만, 이 치수를 뭐라고 쓸 거죠? 또 여기도 치수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 치수를 뭐라고 쓸 겁니까, 이게? 이 치수를. 전부 50에 탄젠트 45도인데, 어떻게 쓰겠어요? 50에 탄젠트 45도라고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말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이게 그래서 등간격이라고 쓰는 겁니다. 등간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으니까 8 다시 해서 뭐 10, 1 해서 등간격이라고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고 이제 자립하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셨죠? 이 등간격이라는 거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등간격이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하면은 아무도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현장에 가서 실수를 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치수 기입을. 그랬죠? 자. 네. 자,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등간격 또는 이퀄 스페이스라고 변기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못따기는 뭐 일반적인 치수 기입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30도 뭐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C2라는 거 잊지 마세요. C2.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 C2도 이게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이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칠판을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 C2는 아까 못따기 C2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어서 아까 저렇게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C2라고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말이죠. 저 책의 교재도 제가 그거는 KS 규격에서 따왔는데 이거를 C2까지 이렇게 일일이 그려서 이렇게 C2 할 필요가 없습니다. C2의 의미는 뭐죠? 요게 2고 요게 2고 요게 2죠. 45도를 깎아서 2하고 2 해서 이 모서리를 도려내는 거죠. 날카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C2 하면 됩니다. 예, C2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좀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도 그냥 C2. 그냥 C2. 밑에 있는 것도 그냥 C2.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냥. C2 이렇게.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괜히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C2 모양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거 좀 참고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면에서 실제 치수와 일치하지 않는 치수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25라고 했는데 여기 밑줄을 그어놨죠? 이거는 왜 나오냐면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이 길이가 원래 30이었어요. 30. 이 길이가 이게 30이었어요. 이게 비례적으로 그린다고 해서 이게 30이었는데 실제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가지고 30보다는 5mm 줄이는 게 좋겠다. 저 부위는. 그래서 실제로 25로 설계 변경을 하는데 이 30이라고 이렇게 그려놓고서 실제 길이가 30인데 이걸 25라고 표시하자니 실제 길이는 30인데 25 치수는 25를 표기하고 싶을 때는 25라고 쓰고서 밑줄을 그어버리면은 밑줄을 긋은 거는 실제 스케일하고 안 맞는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밑줄을 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나의 테크닉이니까 뭐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치수기 미해제를 한번 다음 부품의 주품 제작 도면을 그리죠. 이거는 원통 블록이니까 이게 처음에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릴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죠? 정면도를 선정하는 거죠. 정면도 방향. 어디를 정면도 방향으로 할 거냐? 그러면 어디죠? 이게 자동차 같은 거니까 이 측면에서 본 게 정면도 방향이죠. 자, 정면도 뭐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부품 제작 도면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수상도의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면도를 하나 그리고 그러면 평면도를 하나 그려서 그리면은 뭐 되겠죠. 평면도 하나. 그래서 두
두 개의 투상도로 이루어진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리면 되는데, 모양 그리는 건 뭐 이제 금방 그렸다 치고, 오늘 배운 건 치수 기입법이니까 치수를 기입을 해보자는 것이죠. 치수를 기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선 정면도에 모든 치수를 집중 기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면도에 치수를 다 기입을 하고 나머지를 평면도에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좀 그려보시죠. 이걸 잠깐 포즈를 놓고 동영상을 멈춘 다음에 한번 직접 핸드 스케치로 해서 한번 부품 제작 도면을 그려보세요. 치수 기입은 뭐 임의로 치수를 선정해서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이 나와 있으니까 원에 대해서 원을 어떤 식으로 지름을 표시하고 할 건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통 블록 표제라는, 여기 표제라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걸 집중 기입을 했죠. 정면도에 파이 25, 파이 40. 어디요? 파이 25가 이게 파이 25지만 여기에다가 지시선을 끌어가지고 파이 25 쓰는 게 아니고, 지름은 원을 측면에서 본 곳에다가 치수 기입을 하니까 25, 40을 여기다 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위치 40, 40, 50, 50. 치수 기준은 원의 중심인 치수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10, 25 나갔죠. 자, 여기 다 됐고 나머지 치수 20, 20, 30, 30만 평면도에 표시됐고, 그 다음 나머지가 뭐야? 40 드릴. 10 드릴이 4개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홈워크가 2개가 나왔는데, 이 홈워크 7번은 이 부품 허브 하우징과 허브 축 2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을 부품 제작 도면을 그리고 치수 기입을 좀 잘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수 기준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치수 기입을 좀 잘 해보세요. 자, 요게 치수 기준 잡는 훈련입니다. 어디가 치수 기준이 될지는 뻔하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도면은 아래 입체도로 그려진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부품도 그리는데, 여기 보면 등간격 구멍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설명을 다 해놨어요.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해놓은 것일 뿐이고,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는 아까 뭐 있었어요? 아까 그 지시선을 끌어가지고 뭐 자립하기 구멍 이거 표시하는 그 포맷대로 치수 기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 가이드 블록 도면을 좀 잘 그려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